예, 이번 시간은 3장하고 4장과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3장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기출문제 봅시다. 우리 몇 번을 보시냐면 4번 봅시다. 4번. 여러분들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로 조직구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과물로 나온 조직구조를 나타내는 형태 변수, 구조 변수가 있었었죠. 그게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집권화, 공식화, 복잡합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조직구조의 구조적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업무가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는가, 표준화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적 변수가 우리가 공식화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집권화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집중됐는가 이걸 나타내주는 게 집권화. 복잡화라는 것은 우리가 분화도라고도 그럽니다. 분화도라고 해서 조직구조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 수직수평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분화되어 있는가, 이것이 복잡성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표준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공식한 거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우리가 권한이 위층에 있다. 집권화되어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 권한이 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 그래서 집권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낮다라고 그랬죠. 우리 자율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일의 규칙성이 정해져 있고, 결과를 예측하기 쉽다. 이거는 업무가 딱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화가 높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복원된 거 아니겠어요? 복원되다 보니까 이 복원된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공식화가 높다, 집권화가 높다.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거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우리가 조직 구조가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왔으면은 복잡성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왔으면은 복잡성이 낮다. 이걸 넣어도 되는데 이 문제 자체로는 복잡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잡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원된 문제 자체로만 고르자면 기억, 디귿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출제가 될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길었다고 그러는데 요거 그 자체로만 답을 고르자면 일단 기억, 니은, 디귿도 아니고요. 기억, 디귿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실제 출제가 조금 더 길었으니까 우리가 복잡성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문제 그 자체로만 우리가 보자면 기억, 디귿만 여기서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 자체로만 답을 고르자면 기억, 디귿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7번. 조직 기능의 원칙 이라는데 기능이 아니죠. 조직화의 원칙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조직화라는 것이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직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구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원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조직화의 원리라는 것이 페이울이 제시한 원리예요. 고전적 조직 이론에 들어가는 우리가 페이울이 제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직화의 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1번에 계층화의 원리, 수직 계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업무를 능률적으로 해서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정의 원리, 이건 현대 와서 적용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 조정의 원리.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능률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 수로 조직화해야 된다. 통술범이죠. 그 다음에 권한 책임의 원리는 우리가 업무를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임은 업무예요. 그래서 책임이 설정이 됐으면은 책임만큼의 권한이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가 권한 책임의 원리, 우리 일명 일체 원리라고 들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복원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로는 답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답이 없다, 이렇게. 요거는 복원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다 조직화의 원리에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도록 하죠. 9번. 조직의 분위기가 아주 경직됐다. 의사소통이 왜곡이 있다. 인간의 개성, 잠재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이거는 어떤 원리가 강조될 때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조직화의 원리는 능률적인 업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게 너무 강조되면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분위기가 경직되고 의사소통에 왜곡이 올 수 있고 인간 개성이 상실될 수 있고, 이거는 계층화의 원리가 너무 지나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직계층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위에 사람의 명령 지시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수직관계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분위기가 아주 경직될 거고, 거기다가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명령 지시가 오면 따르기 때문에 따르고, 밑에 사람은 수중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성, 즉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층제가 지나칠 때 나타나는 단점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가도록 하죠. 구성원의 권한, 책임, 의무의 정도에 따라서 상하급, 우리가 누구 밑에 누구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 계층제의 원리예요. 이건 다 아시겠죠? 1번입니다. 계층제는 상하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계층, 통술 범위는 부하 직원 수가 적절해야 된다. 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업 전문화는 업무를 나눠서 제한된 업무와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분업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전체 업무가 조정돼야 된다. 조정의 원리죠. 여기서는 수직계층을 설명했으니까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도록 하죠. 계층제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1번이죠. 계층은 우리의 소규모 조직의 특징이다. 소규모 조직에서 강조되는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소규모 조직의 특징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어느 정도의 계층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나머지는 명령복종의 체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의사 전달, 이 계층이 너무 많아지면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거기다가 계층이라는 것이 수직적으로 업무를 나누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도록 하죠. 조직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고 했는데요. 분업 전문화는 업무별로 명령, 의사소통, 권한, 위임 등을 원활하게 해준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명령이라던가 의사소통이라던가 권한임이라던가 이건 분업 전문화가 아니라 계층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분업 전문화는 업무를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거고요. 2번에 통술 범위는 두 사람 이상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관리의 범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해야지 맞고, 3번에 명령 통일. 여러분들 계층제 안에서도 계층에 의해서 명령 지시가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하면 명령 지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명령 통일이죠. 명령 통일의 장점은 책임 소재가 명확, 그 다음에 최고회장이 전체를 우리 통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구성원의 창의성은 촉진. 계층제는 창의성이 촉진된다. 이거 틀리죠. 계층제는 수직적으로 명령 지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직계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창의성은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오히려 계층이 너무 많아지면은 우리가 기계적인 전달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행정의 실효성을 이탈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신속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계적인 전달 도구가 되는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특히 창의성 촉진 이 부분이 옳지 않게 설명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15번 가도록 하죠. 우리가 조직화의 원리 중에서 조정의 원리겠죠. 그죠? 우리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 조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 그 다음에 집단 노력 또는 조화, 균형, 협동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조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 제일 잘 설명한 것이 1번인 거죠. 여러분들 2번은 분업, 해설이 다 나와 있죠. 분업 전문화, 3번은 통술 범위,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업무 배분 통로라고 해서 계층제 원리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우리가 권력을 분류할 때 원천에 따라서 7가지를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우리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7번에 조직의 지위로부터 주어지는 권력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문제를 조금 수정해야 돼요. 예, 수정해서 우리가 권력을 크게 소재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조직적 권력이 있고요. 예,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력이 있고 조직적 권력이 있고 개인적 권력이 있어요. 개인적 권력 이렇게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력 이거는 개인에 의해서 발휘되는 권력이죠. 권력의 소재는 조직과 개인에 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도 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직과 관련해서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합법적 권력, 그 다음에 강압적 권력, 그 다음에 보상적 권력 이렇게가 조직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권력이에요. 그죠? 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벌 줄 수 있고, 또 보상할 수 있고 한다는 거죠. 개인적 권력과 관계된 것이 우리의 중거 권력이라던가, 또 연결 권력이라던가, 그 밖에도 정보 권력이라던가, 또는 전문적 권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개인과 관련한, 개인과 관련성이 있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직적 지위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조직적 권력에 속하는 것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상, 강압, 합법 이렇게 관계 있고 나머지는 개인적 권력과 관계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몇 번으로 가시냐면 22번으로 갑니다. 22번 권한임의 조건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권한임이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상위자가 하위자에 대해서 권한을 넘겨주는 걸 권한위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권한위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 거 그랬는데 1번에 하부관리자의 자질을 인정하고 신뢰할수록 위임이 커진다. 이건 맞는 거죠. 우리 밑에 사람이 자질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할수록 위임은 촉진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고요. 근데 2번은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임이 줄어든다. 그렇지 않죠.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최고관리자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다. 중앙에서 다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권한이 위임이 촉진될 거고 중요한 일은 위임되지 않아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중요한 일은 위임되지 않죠. 위임이 억제된다는 것.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적을수록 위임은 촉진된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임이라는, 위임되면은 위보다는 아래에서 결정되는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직 내에서 결정되는 일이 적을수록 위임이 촉진된다. 이 5번은 문장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의 복원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복원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나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보기는. 그 다음에 24번 가도록 하죠. 성공적인 업무 위임을 위해서 업무를 위임하는 자, 받는 자가 고려될 요소. 여러분들 위임자와 피임자가 고려될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죠. 1번에 위임된 업무가 어떤 것인지 명확한다. 권한위임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해야 된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위임을 받는 자는 위임자가 멘토의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 요거는 권한위임하고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위임받는 자는 자신에게도 우리가 위임받는 사람은 우리 업무를 잘 하도록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한 사람들이 이끌어줄 거를 기대하는 거는 성공적인 위임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책임감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해야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임할 때는 부하의 능력 수준에 맞게 능력 범위 안에서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 모두 공동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인지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최종 책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지한다? 요거는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문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한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했는데, 우리가 권한위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위임한 관리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법 맞는 거고요. 부하 직원은 위임해서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 경험이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고요. 디귿번에 중년일수록 위임한다. 이건 옳지 않죠.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주 조직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거나 이런 것들은 밑으로 위임될 수 없죠. 대부분 최고관리자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은 옳지 않은 거고요. 조직 구조가 분산되면 위임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밑에서 각각 처리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임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조직 관리 비용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7번 갑시다. 비공식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을 얘기하는 거죠. 공식 조직 안에서 비공식 조직도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잘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그랬죠. 1번에 조직 수명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이건 옳지 않죠. 여러분들 공식 조직, 여기서의 비공식은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이기 때문에 수명은 공식이 더 깁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부서 간의 권한, 책임의 의사소통 경로가 분명하다. 이거는 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공식 조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구성원들의 좌절과 불편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공식 조직에서 느낄 수 있는 불평이라던가 좌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비공식 조직인 거죠. 그래서 안전판 역할을 공식 조직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우리 안전판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모든 구성원에게 구체적으로 직무가 할당되고 지휘신분 체계를 문서한다. 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5번은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비공식 조직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통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맞게 설명된 거는 우리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공식과 비공식 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요. 요거는 1, 2, 3, 4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게 K형으로 복원이 됐어야 되는데 1, 2, 3, 4 이렇게 그 사지선다로 복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식, 비공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권한, 책임에 의해서 권한이 명확한 게 공식, 불명확한 게 비공식. 위계와 지도성도 위계와 지도성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공식, 그렇지 않은 게 비공식인 거죠. 외면성과 구조도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공식, 내면화되어 있는 게 비공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원과 구조의 관계가 아주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것이 우리가 명확한 것이 공식, 불명확한 게 비공식입니다. 그래서 1, 2, 3, 4가 다 공식, 비공식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복원되는 과정에서 K형으로 복원이 됐어야지 옳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맞는 복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1번 가도록 하죠. 우리가 가장 오래된 조직 형태가 뭐냐?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가장 먼저 설정되는 거는 일상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계적인 조직이 먼저 설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계적인 조직에 들어가는 게 개선 조직과 개선 막료 조직이죠. 우리가 소규모일 때는 개선만으로 가능한 거고요.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개선 옆에 막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조직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개선 막료 조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선이나 개선 막료 조직은 일상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화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비일상적인 업무, 즉 예기치 않은 업무가 발생된다. 이럴 때 비일상적인 업무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유기적인 조직인 거죠. 에듀크라시 아니겠어요? 행렬 조직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조직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제일 먼저 형성되는 조직이 수직 조직이에요. 개선 조직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조직 중에서 개선 막료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선 옆에 막료.
설치한 조직을 개선 막류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개선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막류에 속한 사람이냐, 이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직접적인 명령 체계는 개선입니다. 근데 이 개선 조직을 지원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막류, 우리 일명 참모라고도 그러죠. 참모 조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간호조직에서의 우리 개선 조직에 속하는 거는 간호부장, 차장, 과장, 감독,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일반간호사, 간호보조요원 이런 순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이 개선에 관한 개선 조직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루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잘못 복원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호의사, 과장, 수간호사, 차장, 책임간호사 다 개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4번으로 돼 있는데 4번이 답이 되려면은 그냥 간호차장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간호 수련 담당 간호차장 또는 우리가 간호 질보장 담당 차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을 좀 더 우리가 완전하게 좀 문장을 채우자면 간호 교육 담당 차장 이런 식으로 무슨 담당을 중간에 넣어야지 잘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으시면서 우리가 간호 교육 담당 간호차장 이렇게 하시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미흡하게 복원이 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35번 가도록 하죠. 35번 개선 권한과 막류 권한. 여러분들 개선 막류 조직이 있었잖아요. 개선 조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개선 권한, 직접 명령 지시하고 하는 권한. 막류 권한은 막류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개선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조언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막류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선 권한과 막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1번에 보시면은 막류는 대부분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개선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명령 지시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를 우리가 직능적 권한이라고 그래요. 기능적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잘 설명했어요. 답은 1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선 권한은 막류 조직을 도와서 우리가 조직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권한이다 라고 그랬는데 개선 조직이 막류를 돕는 게 아니라 막류가 개선을 돕는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개선과 막류를 바꿔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개선 권한과 막류 권한은 업무 내용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지 권한관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업무 내용과 권한관계를 바꿔야지 맞는 거예요. 개선이냐 막류냐 이거는 업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한관계로 구분합니다. 직접적인 명령 권한이 있으면 개선, 간접적인 권한만 갖고 있으면은 막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 3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막류 권한은 조직 목표 수행에 직접 책임, 직접이 아니죠. 막류는 간접 책임지는 거예요. 직접 책임은 개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접 책임 이 부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수직적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라고 그랬는데 막류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설치하는 거지 수직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지 않죠. 수직 계층적 구조는 개선 조직에 대한 거예요. 직접적인 업무 수행도 우리가 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개선에 대한 설명이지 막류 권한을 설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맞게 설명된 건 1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36번 봅시다. 우리 개선 막류 조직에서 개선 조직이 있고 막류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 막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1번에 개선은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고 맞죠?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직접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2번에 개선은 보조, 지원, 추진,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막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소규모 조직일수록 필요성이 막류가 증대된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소규모는 개선 조직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합니다.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개선을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규모나 대규모일 때 필요한 거예요. 막류가.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막류는 개선을 도와 조직 목표 달성에 간접 기여한다. 이것도 잘 설명한 거죠. 복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6번은 우리가 1번, 4번 답이 2개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가 공개됐던 건 2번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복원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4번이 다 맞는 거다는 것 맞다고 알으시고 복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은 개선 조직, 막류 조직을 잘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은 2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몇 번으로 가냐면 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중심으로 쭉 풀어보고 있죠. 그래서 조직과 관련해서는 뭐 아쉽지만 기출문제 뭐 이 정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우리 4장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4장에서는 직무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조직에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이런 것들 다뤘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번 보도록 하죠. 우리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를 기술한 게 뭐냐? 가치 평가한 것을 직무 평가라고 합니다. 가치 평가한 거는 직무 평가. 우리가 직무에 대해서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직무 분석. 우리가 직무 간의 관계, 직무 내용 이런 걸 설정하는 것을 직무 설계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는 1번은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죠. 직무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직무 평가는 질적 방법, 양적 방법, 질적 방법에 속하는 것이 서열법이라던가 등급법 이런 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양적 평가법에 들어가는 것이 요소 비교법이라던가 점수법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이거는 2010년 지방수탁이니까 이건 그대로 공개된 문제입니다. 정확한 문제죠. 1번에 서열법은 가장 오래됐다. 이거 맞죠? 전통적인 평가법이에요. 예, 이거 맞는 거고요. 2번에 조직 내 모든 직무를 확인, 분류하고 유사한 직무를 같은 등급으로 묶는다. 여러분들 유사한 직무를 등급으로 묶는 거는 등급법 또는 분류법이라고 들어요. 등급법, 분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3번은 점수법은 여러분들 그 평가되는 요소별로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우리가 점수로 총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직무를 계량화하는 방법, 우리 양적 측정법의 하나로 직무의 중요성을 점수로 평가하는데 이 점수가 결국은 화폐 단위로 우리 평가될 수 있어요. 화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서열법 같은 경우에는 직무 대 직무를 비교를 해서 우리 최상위부터 최하까지 서열을 쭉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도 잘 설명한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직무기술서에 명시돼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 이러랬는데요. 여러분들 직무분석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기술서와 명세서라는 게 있었었죠. 기술서는 직무 특성을 기술한 우리가 기술서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는 직무기술서가 먼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인적 특성을 설명한 것이 명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 2번, 3번, 5번 요거는 우리의 직무 특성, 우리의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적 요건을 설명한 거니까 명세서에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하죠. 우리 직무 분석과 기술서라고 그랬는데요. 직무 분석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기술서와 명세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랬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본 같은 경우는 기술서는 상대 가치를 평가한다. 여러분들 상대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직무 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본 옳지 않고요. 니은번은 기술서는 인적 특성을 기술했다. 이거 옳지 않죠. 인적 특성은 명세서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니은번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 결과물이 기술서와 명세서죠. 그래서 디귿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직무 분석은 직무 내용과 조건과 다른 직무의 관계와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을 연구 분석하는 거예요. 직무에 관해서 결국은 분석하는 거죠. 직무의 특성이나 직무가 요구하는 인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게 분석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 리을 이렇게가 맞는 보기죠. 답은 5번. 그다음 몇 번으로 가시냐면 12번으로 쭉 넘어갑시다. 네. 12번.
직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러랬는데요. 여러분들 직무 설계는 직무 내용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거를 설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무 설계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뭐냐는 거죠. 1번에 구성원의 만족, 개인의 만족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조직에 맞게 설계한다. 이거 옳지 않죠. 직무 설계할 때는 조직의 생산성을 고려해서도 설계해야 되지만 일하는 사람의 만족감도 고려해서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만족과 관계없이 조직만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그랬으니까 1번은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직원 입장에서 보자면 만족과 업무 수행 요구에 부응하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2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보다 조직 구성원의 동기와 뭐뭐보다 뭐뭘 추구한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조직에서의 우리가 생산성, 즉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고 구성원의 동기부여, 즉 만족도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 어느 것만 고려한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구성원 개인차는 고려할 수 없다. 이거 옳지 않죠. 우리가 구성원의 개인차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설명되지 못했고요. 5번에 직원의 동기화보다는 직원의 업무 수행 시 효율성 이렇게 설명하면 옳지 않다 그랬죠. 업무의 효율성, 조직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직원의 동기화, 즉 만족도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 설명한 거는 여기서는 2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직무 설계 방법이 있었잖아요. 전통적인 방법에 속하는 것이 직무 단순화, 즉 직무 전문화, 과도기적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직무 순환과 직무 확대, 우리 현대적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직무 충실화라던가 특성 모형 이런 걸 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가 현대적 방법은 일하는 사람도 만족감이 있으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둘 다의 목표를 다 도달할 수 있는 직무 설계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허츠버그의 이유인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일하는 사람도 만족감 있게, 그 다음에 업무의 능률성도 높이기 위해서 고려된 방법이 직무 충실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직무 충실화는 결국은 일하는 사람의 만족감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수직 수평으로 다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실수가 많아지고 우울해하고, 그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사직을 고려하는 간호사를 면담할 때, 수간호사가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답이 3번으로 달려져 있죠. 요거는 뭐, 문제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우리가 이 문제 자체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일하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일하는 구성원의 만족도를 고려해야 돼요.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무설계법 중에서는 우리가 직무설계법은 이럴 때는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직무 충실화가 고려돼야 돼요. 우리가 허츠버그의 이론을 고려해서 우리가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등장한 직무설계법이 충실화라고 그랬잖아요. 충실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의 결과물로 기술서와 우리 명세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직무에 대해서 우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 인적 특성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적정 배치하려면은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직무 명세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설계법에서는 순환보다는 충실화가 동기부여. 그죠? 그리고 직무를 다시 재배치할 때 직무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적 특성을 일치시켜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명세서가 고려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1번이 더 답에 가까운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번 가도록 하자. 18번. 여기서 18번은 2010년도 지방수탁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공개된 거죠. 정확한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복원되다 보니까 약간의 서로 그 복원되는 입장에서 의견이 약간 좀 다르게 복원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서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18번 보도록 합시다. 직무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고 그랬는데요. 단순화는 단순화하고 전문화하고 같은 거죠. 과업수를 줄여서 제한된 업무만 담당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순환. 여러분들 순환하고 확대가 과도기적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무 단순화에서 오는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서 순환은 바꿔서 하는 거예요. 다른 직무를 이게 순환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니까 2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직무충실화 같은 경우에는 직무충실화는 허츠버그의 이론을 고려해서 수직적 수평으로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환하고 직무 확대가 수평적으로만 확대했다면 직무충실화는 그 과도기적 방법에 비해서 수직적으로 확대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여러 과업을 묶어서 직무 영역을 넓히는 거다. 이건 직무 확대를 설명한 거죠. 직무 특성화라는 것은 직무 충실화를 하되 수직 수평으로 확대해서 설계하되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직무 특성화입니다. 그래서 4번은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3장하고 4장에 관한 기출문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5장에 대한 기출문제 보도록 합시다.